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간 오늘 목요일 오전 9시 이제 갓 지나고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가는 길목. 어제는 그제 비가 내리면서 밤에 좀 쌀쌀했는데 감기 안 드셨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루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KBS에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다가 안타깝게 미역국을 먹고 올라오신 제 절친 중에 하나, 우리 이영풍 KBS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죠? 네, 제가 미역국을 그때 일절 안 먹었어요. 그런 어떤 징크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멸치와 콩나물국을 담긴 우리 멸콩TV를 열심히 또 와주시고 또 네. 시청해 주신다고 하면은 네, 오늘 다음 기회에는 또 좋은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슈 또 5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화영 거짓말로 법원 속이면 15년 이상 깜빵 간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예,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북 성군과 관련해서 보고했다라고 자백해놓고 지금 오리발 딱 내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사법방해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요. 민주당의 입법 독재 폭주가 시작됐다. 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협치하자고 해놓고 지들은 뒷구멍으로 입법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또 특히 우리 이영풍 기자님 전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한번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문제를 또 한번 좀 지적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아싸 호랑나비 김은국 씨, 국민의힘 이번 선거 때 목숨 걸고 도와드렸더니만 전화 한 통 없네. 보수는 왜? 요거를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비서는 입이 없다. 비서는 귀만 있지 입은 없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 자기 정치하지 마.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 비서실장으로 지금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의 군기잡기 막점 마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어야 된다. 아니다. 오히려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양쪽 시각이 있는데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조만간 빠르다고 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원내대표 경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나이연대, 나경원, 이철기 연대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합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의 미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영과 민주당 거짓말로 법원 속이면 징역 15년 이상 나올 수 있다.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뇌물죄 그리고 뭐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오랜 기간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작년 6월 달에 이화영이 마음을 샥 바꿔가지고 옛날에 딱 잡았대다가 그 대북 송금 800만 불 쌍방울 마치 현대 그러니까 DJ가 대북 사업할 때 현대 정주영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듯이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님도 이거 대북 사업 하려고 하면은 기업을 끼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용돈 받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쌍방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고 그 과정에서 대북 들어가는 뭐 통행료 300만 불, 또 스마트팜 50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지를 위해서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떼면서 이재명과 관계없다고 했다가 드디어 지난 6월 달에 내가 이거 다 보고했어 라고 진술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니 심판인지 정성호 누굽니까?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고 지금 뭐 국회의장 나온다고 하는 사람 이게 편안하게 만나가지고 깜빵에서 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너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잖냐. 좀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태도가 싹 바뀌었어.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 난리통이 벌어졌는데 검찰에 의해 가지고 검찰이 증거 다 냈잖아요. 사실상 지가 거기서 뭐 회유를 당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고 술 마셨네 안 마셨네 하는 게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법원 판사 앞에서 거짓말했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어요. 이 상황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법 방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자께서 KBS에서 정말 오랜 기간 20년 넘게 기자하셨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자, 두 번째는 사법 방해 이런 건데요. 그렇죠. 일단 역시 이- 야마를 팍 잡으시네. 우리가 잘 뽑아내잖아요. 예.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그 뭐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렇게 법정에 가서 난리를 치고 근데 일반 형사 사건이나 이런 데서 별로 볼 수 없는 총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별로 20년 볼수 넘게 없는 변호사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취재하면서 이제 법정에 가서 법정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판장 이야기하는 걸 막 메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녹음도 하죠. 녹음 안 합니다, 절대. 저는 클리어합니다. 저는 법을 잘 준수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어떤 피고인들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들어갔다가 뭐 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죠. 있거나 네. 보게 되는데 재판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거나 일종의 무력 시위죠. 무력 시위죠. 권력 시위지 시위를 진짜. 예.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상 보면 작년에 우리 KBS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원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창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스인가 뭐 희역자 막 희한한 해가지고 예 거죠. 맞아요. 희한한 그 거,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예. 이럴 때 왜 이렇게 이 세력들이 무력 시위를 하거나 또는 민노총 세력이 그 방송만은 그 사건만은 보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KBS가 제가 사실 그 소송도 농성을 시작하게 된 예. 그 최초 발화점도 그겁니다. 그렇죠.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KBS가 한 줄도 안 썼어요. 근데 기사 검색을 해보니 쓴 기자가 없어. 기사를. 아이고야.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북한 관련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민노총 세력이나 경기 동부연합이나 그렇죠. 이 이화영이나 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느냐 이거예요. 발호한다 이런 말이 완전히 맞겠죠? 예. 너무 너무 센가? 발호하는 이런 왜 과잉 반응을 왜 예, 보이느냐. 과잉 반응. 예. 알레르기 반응 뭐 이런 왜 거. 그럴까요? 결국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배후에 북한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커넥션 예. 혹시 커넥션 있나? 이화영 씨가 강력히 추정되죠. 예. 뭐 그런 어떤 의심이 들죠. 의심이. 네. 뭐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복귀를 해봐도 저기 태국입니까? 어디 가서 뭐 캄보디아입니까? 맞아요. 가서 예. 공작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의 보안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 해가지고 뭐 보고, 텔레그래프입니까? 예. 그거로 암호로 보내고 예. 간첩이죠, 간첩. 그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일본이라든지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BBC나 NHK가 보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만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예. 민노총 세력이 배출했던 어떤 그 KBS에서는 보도를 안 했죠. 아, 지금 이제 뭐 거버넌스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화영 사건도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이슈가 그렇죠.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눈치 보는 겁니까? 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의심을 받게 충분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안부수 또 이화영 그리고 또 쌍방울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중국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만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거 대북 송금하면서 800만 불을 어떻게 보냈냐? 정상적으로 그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하고 누구야 그 뚱땡이 아저씨 예, 예.
북한의 뚱땡이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 하고 해서 하노이까지 갔다가 예, 예. 이른바 하노이 노딜 되면서 예.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가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아시죠? 예.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아마 해외 출국하신 분들 잘 알죠. 10,000불 이상 해외 만불이죠, 반출할 만불. 때는 네.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책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허리띠에 싸고 뭐 바리바리 그 쌍방울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쪽 북한 쪽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 밀반출하게 해서 거기서 공항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 그럼 거기에서 쑥덕쑥덕쑥덕 돈 이렇게 모은 다음에 딱 주면은 그거를 북한 사람한테 줬다는 거잖아.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결국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서 송금 코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보내고 하면 되는데 또 사실 김- 그 예. 쌍방울이라는 그 그룹이 전라북도에 어떤 그 근거지를 둔 어떻게 보면은 그룹사잖아요. 옛날에 쌍방울 쌍방울 트윈즈 트윈즈 아니고 레이더스 레이더스입니까? 맞다. LG LG 트윈즈구나. 쌍방울이라고 이게 트윈즈라고 그래서 생각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참 그 전라북도 지역의 그 유지들이 그렇죠. 만들어 좋은 놓은 회사였죠. 좋은 회사입니다. 예, 옛날 그 쌍방울 저 우리 어릴 때는 그 잠옷 그렇죠. 속옷은 속옷. 남자 이런 거 뭐- 반스는 무조건 쌍방울이었죠.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직장인들은 예. 첫 월급 받으면 예. 부모님께 뭐 쌍방울 예, 그렇죠. 쌍방울 속옷, 내복 속옷 내복 받고 이런 예, 거 그렇죠. 선물하는 그런 좋은 예. 회사인데 예.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그냥 덜어 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마피아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죠. 뭐 그래서 나중에 그거 제가 진짜 한번 그거 우리 둘이서 한번 그 쌍방울 1타 강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칠판 하나 딱 갖다 놓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반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이 기업이나 어떤 정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나 그 조직이 폭망하게 되는 이 선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사법방해 쪽도 그렇죠. 제가 예. 저는 사실 뭐 법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전문이시니까 이게 선진국에는 사법방해하면은 엄벌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예. 우리는 사실은 처벌이 안 돼요.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비호권의 연장이다. 그래서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논리적 틀에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가서 증언하거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미법은 다릅니다. 아하. 원래 우리는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런 게 사법방해인데 우리는 선서하고 이제 그 위증한 케이스 그리고 또 증거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없애는 그런 정도만 처벌할 뿐인데 영미법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고인도 거짓말하면은 그걸로 잡혀 아작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전에 미국 대통령 우리 빌 클린턴도 자기가 뭐 루인스키 관련해서 부적절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잘못했다가 특검으로 넘어갔었던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것 외에도 자기가 이제 뭐 돈을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그걸로 해서 또 지난번에 수사를 받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책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그 참고인이나 피고인의 거짓말을 처벌한 게 없다 보니까 법정이 뭐가 되냐? 거짓말 대잔치 경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설령 선수한 증인도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별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어떤 계기로 해서 원칙적으로 어떤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그것이 도를 넘어선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법방해죄를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법론이 우리 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입증 책임은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뭐 범민주당 세력이 지금 192석을 차지했는데 입법 독재 시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 이 뒤에 있는 그 우리 이슈도 입법 독재 네.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책임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이가 지난 그 4월 4일입니까? 법원에 피고인 신문 하면서 술 마셨나요? 물었더니만 술 마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셨나요? 했더니만 먹고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교도관들하고 이게 그 깜빵 가기 좀 힘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저녁 늦게까지 그냥 검찰청에 있다가 갔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새빨간 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신문에 났잖아요. 네. 창문이 이렇게 네. 오픈형으로 그렇죠. 돼가지고 예. 밖에서 훤히 안에 조사실이 다 보이는 그렇죠. 그런 풍경이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법원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 물증과 증언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면은 이른바 양형의 올려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받은 뇌물에 대해서 수억 원의 추징을 관한 의견을 냈는데 네. 재판장이 딱 봤더니만 이거 봐라 증거에 의해서 다 인정되는데 처음에는 또 일부를 자백했다가 또 와가지고 마누라가 난리치고 하니까 당신 정신 차려 했다가 이게 진술을 바꿔가지고 뭐 또 술술 또 거짓말 하니까 마누라가 당신 멋져 엄지척 이러고 가는 이런 법정에서의 총극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퇴를 좀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가오는 6월 7일 제가 1심 며칠 선고? 전에도 1심 얘기했습니다만 1심 선고인데 1심 선고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 유죄가 날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수사가 가능해지죠. 시작된다. 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6월 7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폭주가 시작됐다. 사실 이 이슈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또 댁에서 오시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이슈에 그 밥상에 올렸는데요. 실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김도훈 법사위원장이 있는 데를 패싱하고 민주화 유공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팍팍 밀어주고 그 반면에 국가유공자들 비해 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셀프 통과를 시켰어요. 그 외에도 뭐 가맹업법, 앞으로는 뭐 노랑봉투법 줄줄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번 그 다가오는 5월달 임시국회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22대 국회는 도대체 지금도 이런데 25대 국회는 도대체 어떨지 그 모습 한번 이영풍 기자께서 한번 설명해 주고 예측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이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총선 결과를 보면은 사실 전체적인 그 득표율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가져간 표가 지역구 득표율만 보면 50.56%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50% 살짝 넘고. 절반밖에 안 되는 예. 건데 이게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구에는 한 명만 그렇죠. 최종 한 명이 당선되는 나머지는 거잖아요. 다 사표가 돼버리니까. 다 사표돼 버리죠. 이게 뭐 소선거구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민주당이 50% 정도의 지지율로 거대 야당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친명계 일색으로 지금 조직화된 이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절제의 미학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폭주하는 민주당에는 폭주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이번 말씀이네요. 총선에 민주당 연합 세력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유권자들이 표를 많이 줬다고 본다면 결국 이 범민주당 세력들은 입법 폭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저는 방송 미디어 쪽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이 방송 3법 통과시키겠다고 맞아요. 예. 어젠가 그젠가 그
뭐 민노총 진영 쪽에 있는 네. 현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아. 국회 앞에서 그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3법이라는 게 이제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KBS 사장, MBC 사장을 뽑을 때 현업자들의 의견을 아주 존중하겠다고 해서 현업자들이 사장을 뽑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해. 말은 원래 저래요. 원래 그렇게 걔네는 정말 사탕 발림은 잘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은 바로 독이든 사과죠. 네, 당의정인 예. 거죠. 자, 당의정. 그래서 예. 현업자들이 가면 누구냐? 현업자가 누구지? 찾아보면 전 민노총 세력이 다 많은 민노총이야. 거죠. 예. 또 방송학회라든지 이런 저 학계, 학계도 대학 교수님들이니까 괜찮지? 알고 아닙니다. 봤더니. 그거 들어가 보면 좌파 세력 일색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독이란 게 뭐냐면 범민노총 세력이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KBS, MBC 이사를 뽑게 하고 그렇죠. 그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단계, 3단계를 거치지만 민노총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법을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 악법은 이제 우리 방송가에서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아, 부릅니다. 공영방송 연구장악법. 예.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라는데 개선이라는 건 예.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용어 혼란 전술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을 지금 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있은 이후에 협치는 민심 배반이다. 협치라는 말을 아예 지워야 한다. 이런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심을 반영한 어떤 득표율의 차이는 정말 근소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협치 만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모든 헌법적 권한을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마구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입법 독재죠. 그렇죠. 입법부를 장악한 어떤 특정 정당이 사법 방해를 하거나 행정 권력을 폄훼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위험에 처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4부라고 하는 언론조차도 민노총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민노총, 지금 뭐 친이재명계 세력의 어떤 밥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2대 국회 곧 개원하는 5월달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보여줄 모습인데 뭐 이번에 뭐 민주당 찍으신 뭐 유권자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찍으셨습니까? 그래서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 앞에 어떤 지옥 같은 모습이 보여질지.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지옥으로 예. 가는 문이 열린 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개인의 어떤 불편함, 내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 또는 손익 침해로 오게 될 때 그때 실감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열게 된 겁니다. 참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벌써 지금 쟁점 법안이 돼서 우리나라에 그 법이 통과되면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지들 마음대로 다 그냥 막 통과시키고 그것은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표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여기 댓글도 보니까 뭐 민영배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민영배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작년 11월입니까? MBC 앞에 가서 우리가 MBC 정상화 집회를 기자회견을 상암동에.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민영배 의원이 그 뭐 피켓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피켓 내용이 뭐냐 하니 보니까 공영방송장 뭐 탄압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민영배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3개월 만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었던 정치 세력이 바로 지들이면서. 문재인 민주당이었는데 그렇지.
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용하다가 왜 윤석열 정권 되니까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지금 솔직히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방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디어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제로 뭐 그 언론 중재위원회거든 아니면은 뭐 관련되는데 사람 하나 보내려고 해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영배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선택적 분노를 하지 마라. 음. 보편적으로 좀 분노해라.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편파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저희들 기자회견 나오신 분들한테 혼이 났죠. 홍군형 이번에 또 났구나. 공천 받아가 그 자리에서 저런 국회의원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또 공천 받아가지고 전략기획위원장까지 갔고. 그래요. 또 찐명이다 뭐 그런 얘기가 뭐 있는데 민주당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 실제로 사실 입법 독재를 넘어서 방송 독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에 있었던 방송 과방위라고 하죠. 과방위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멸했습니다. 전멸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네, 공천을 못 그래서- 받거나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박성중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영식 의원 그리고 또 홍석중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반면에 정말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양문석, 김현, 최민희, 최민희 고민정 등등. 정말 진짜 정말 혀 깨물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이따 뭐 국민의힘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네. 과방위는 네.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지선을 앞두고 과방위는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고 어떤 여론전에서 혈투가 벌어지는 예, 예. 아주 중요한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여기 과방위에서 정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예. 입법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할 때에 저도 아직까지 정말 짜증 나는 게 그때 그 어떻게 보면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이제 그 위원장을 주고받고 할 때 예. 정청래한테 과방위 위원장을 줘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았던 거잖아요.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에 과방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가지고 끌고 왔었으면은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에서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22대 국회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원구성 협상에 있어가지고 과방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과방위 위원장 정말 사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갈 사람도 싸울 사람도 지금 과방위 없다는 위원장 거죠. 할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없어요, 박대출 지금. 의원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삼선 네. 이제니까.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초선들이고 네. 이번에 또 뭐 언론인 출신들이 민주당 6명, 뭐 국힘 6명인데 지금 국힘 쪽 6명을 보면은 조선 미디어 그룹이 3명, 네. 출신이 3명. 동아 뭐 미디어 그룹이 1명. 한 명에 뭐 KBS 뭐 재선 의원인 그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MBC 사장 하셨던 김장겸 사장 예. 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김장겸 사장 빼고는 다른 분들은 제가 전투력이나 과방위로 참, 예. 본인들이 과방위로 가려고 할지 그거조차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네.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이건 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사실 이 사람을, 과방위가 왜 만들어야죠. 예. 중요하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어떤 그 투표를 아주 임박한 투표가 아주 임박한 시점에 MBC가 어떤 이슈로 불을 붙였습니까? 대파. 대파, 대파 뭐 825원입니까? 대파 서울은 1입니다. 이런 것들 다 민주 서울은 1입니다. MBC. 대파 논란. 예. 다 MBC에서 벌어진 예. 일이죠. 예.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아주 강력한 견제 드라이브를 예. 하고는 있지만 이 MBC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완전 제가 볼 때 사회적인 흉기거든요. 흉기. 그렇죠. 예? 예.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고 특정 진영의 일방적인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게 지금 그렇죠. MBC인데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척 하려고 하는 의사 자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MBC 사장은 저 국회를 못 부릅니다. 주식회사상 상법상 주식회사 예. 때문에 MBC 사장을 못 불러요. 예. 그래서 박문진 이사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이 박문진 이사장을 불러서 MBC 문제를 아주 촘촘하게 따지고 들려면 뭔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죠. 그러니까 이영풍 기자 이런 사람들을 좀 국회로 좀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률 전문가나 이게 언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서 전투력 있게 곰 인정 이런 사람들하고 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곰 인정 고민도 없는 사람들하고 해서 싸우기도 힘든 사람들을 뽑아놓으면은 참 이게 난감합니다. 입법 독재 문제는요.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4년 동안 벌어질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재 이 원 구성되는 이 멤버들이 4년 동안 다음 대선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과방위 같은 이런 어떤 뭐 정말 양당의 프로파간다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JA 사님 이영풍 기자님 방송 언론 정상화 앞장서 주세요. 합장 했고요. 그렇습니다. 좀 또 투제이님 국민의힘 의원들 이영풍 기자님한테 좀 배우세요. 바쁘신 모양이죠. 잘 배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예. 세 번째 주제는 아마 어제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아싸 호랑나비 뭐 이렇게 아싸 뭐 김은국 씨. 왕십리 뭐 이런 예. 김은국 씨 국민의힘 목숨 걸고 도왔더니 전화 한 통 없더라. 이게 보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박성민 씨라고 그 정치 컨설턴트 있잖아요. 예, 박성민 예. 이분이 정치의 몰락이라는 책을 거의 10여 년 전에 썼어요. 음. 정치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이제 공감받은 게 많아요. 보수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느냐. 이 박성민 씨는 벌써 10여 년 전에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측을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를 버텨온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둥들이. 예를 들자면 뭐 반공 이데올로기, 그죠? 또는 뭐 관료, 엘리트 관료, 또는 종교적인 거, 그렇죠. 뭐 종교적인 기독교, 뭐 예. 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무너졌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다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세력이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반대로 거꾸로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기승을 문화권력. 부리게 되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뭐 방송 권력. 사금오공들이 좌파들이 많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설명을 해석하면서 이번의 결론은 뭐냐면 보수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가령 뭐 어떤 책에도 뭐 있던데 미국 같은 경우 보수 정당이 막 대패를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 지경이 되었냐 해서 그분들이 만든 것이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거예요. 헤리티지 재단. 예, 맞습니다. 보수 세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좀 투자하세요. 그럼 예.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을 기부하세요. 예. 혼자 집에서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면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투자하시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가서 집회나 시위에 서 계시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을 기부하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맞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데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점수가 더 나옵니까? 시험 맞습니다. 점수가. 예, 예. 지금 이번 총선을 끝내놓고 많은 지금 보수 세력의 어떤 지지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김은국 씨가 그 얘기해요. 좌파 연예인들은 나와가지고 뭐 춤추고 뭐 그 조국이 옆에서 이러고 문재인 옆에서 이러고 하면은 광고하고 방송이 더 들어온대. 돈이 되잖아요. 돈이 돼 오히려. 예. 쉽게 이야기하면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쓴 소주 한 잔 없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뭐 말이 바르겠어요. 사실 이분이.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안 이 하고 있으니까. 김은국 씨의 이 말씀은 뭐냐니까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라는 세력의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자기 같은 이런 사람들 쏙 빼먹고 그렇죠. 재능만 쏙 빼먹고 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은국 씨가 다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유세에 나와서 도울 생각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예? 그럼 또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쓰겠지. 네. 그리고 또 버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예. 선순환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선순환. 그래서 제가 어제 김은국 씨 전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삼겹살에 소주 대신 쏴드리기. 같이 갑시다. 같이. 그리고 김은국 우리 가수님 우리 멸콩 TV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아 좋아요. 네.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그날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좋아. 흥국이 형 한번 만나야지. 아싸 호랑나비 노래방도 한번 갈까요? 저희가 진짜 보수는 정말 보수 세력들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뭐 둘 다 뭐 낙방거사 끝나고 지금 우리 또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선거 준비하고 한다고 한 몇 개월 자리를 비웠더니만 사건 수임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자문도 좀 주시고 우리 법무부 CK 우리 법원장님들도 계시고 이게 대형 로펌에 계시는 그런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도 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 안 하고 방송도 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해 가면서 우리가 새로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내요. 우리가 이건 이제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좌파 진영에서는 개인당 책을 한 뭐 10권씩 뭐 50권씩 삽니다. 맞아요. 예. 사서 한 권은 자기가 보고 다른 책은 나눠주죠. 맞아. 예. 자기 친구들한테 나눠준다고요. 그게 여론전이거든요. 예. 우파 진영에 누가 책을 쓴다. 책 삽니까? 안 사죠.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시고 시간 있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재능 있는 분들은 재능을 투자하세요. 공부를 해야 이제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근데 이 문제가 김은국 가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일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본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또 부담스럽게 또 쑥 들어오시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좌파 언론 KBS 사장 거기에 정말 항의하고 온몸으로 저항한 게 바로 이영풍 기자님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뭐 직장이 곧 목숨이다라고 했는데 그 목숨줄을 잘라버렸어. 해직시켜버렸어. 원래 좌파들이 그런 용어를 잘 쓰잖아요.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근데 지들 말대로 이영풍 기자를 살인해버렸어.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기만적이냐면요. 일단 보세요.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해고된 신문 방송 노동자 중에 제가 유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해고되었을 때 우리 회사에 KBS에 뭐 좌파 노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노조도 있잖아요. 예. 좌파 진영의 노조에서 저를 위해서 뭐 성명서를 써줬다든지 뭐 탄원서를 써줬다든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자기들 편이 해고가 되면 해고는 살인이다 이러면서 정권 뭐 퇴진 투정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편이 아니면 저건 노동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그건 이해돼. 오케이. 좋아. 진영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복직을 하려고 복직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지금 박민 사장 체제에서 이걸 받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복직하기가 지금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복직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이제 가겠다고. 행정소송 안 하면은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소송은 이길 수 있다. 행정소송은 결과는 또 모르죠. 예. 뭐 이게 또 한 2, 3년 뭐 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 과정에서 저의 마음을 많이 생채기를 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뭐 우리 페북에도 제가 올렸지만 내가 이러려고 KBS 정상화를 위해서 해임을 각오하고 싸웠나?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 바보 등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김은국 씨 이야기한 게 예. 저는 이게 내하고 좀 뉘앙스가 같구나. 소주 한잔 해야겠네요, 진짜. 만나시죠. 빨리 날 잡으세요. 오케이. 김은국 우리 형님 만나서. 지금 나중에 이게 지금 전화 연결할 수 없나? 한번
먼저 우리 김은국 가수님하고 전화 연결도 한번 하고, 예, 저희 진짜 한번 모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뭐 어떤 생계를 위해서 변호사 일을 안 하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가족을 어떻게 건사합니까? 지금 이영풍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KBS 정상화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지금 투쟁을 했는데 그 결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조차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좀 보수가 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좌파에 100% 따라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좌파는 뭐 해가지고 거짓말까지 그냥 선동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뭔가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원더우먼님이 예. 우파들 책 출간했을 때 책값 70만 원 투자했어요. 와, 아이, 박수. 애국자시네, 애국자. 예, 원더우먼. 저런 역시. 분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런 예. 분이. 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해 주시면은 저희 멸콩 TV도 팍팍 늘고 또 지금 이영풍 TV도 있죠. 이영풍 TV는 이제 5월부터 어. 본격 재가동합니다. 어. 예. 그래요. 이번 주까지는 제가 조금 시간을 정비하는 시간이고 5월부터 저 이영풍 TV에서 많이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예. 구성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멸콩 TV하고 이영풍 TV 같이 한번 조인트 나눠도 MT 때리고. 한번 하시죠. 좋을 오케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스튜디오도 좋고요. 그래요. 우리 김은국 가수님 그 말씀에 정말 촌천살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수가 살려고 하면은 문화 권력도 살려야 되고 원더우먼님이 보세요. 원더우먼님. 야, 슈퍼챗. 아유, 저런 분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국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진짜. 그래요.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좋은 분들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 9시에 하면서 2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 또 조회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원도 지난 총선 마치면서 속이 정말 쓰리시고 하신 분들 보기도 싫다 하면서 많이 탈퇴도 하셨는데 새로 또 다 한 분 오시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뭐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 망연자실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2년 뒤에 지선이 있고 또 3년 뒤에 대선이 대선이 있어요. 있어요. 선거는 계속 있어요. 맞습니다. 다음에서 또 뭐 우파 진영이 힘을 합쳐서 이기면 되잖아요. 꼴랑 근데- 5%만 더 받으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긴다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파 진영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멸콩 TV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 이런 네. 멸콩 TV나 이영풍 TV 보시고 여기서 좋은 담론들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총선에 패배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직전에 뭐 심지어는 뭐 혹자는 170석, 180석 나온다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야 저분 너무하네. 그래요. 한 참. 140석만 나오면 괜찮겠는데 결국은 참.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받아칠 수 그럼요. 있는, 그리고 우리 멸콩 TV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 실력 쭉쭉 올라가고 또 듣는 족족 우리 콩나물국에 멸치 국물이 쭉 녹아 있을 정도로 우리 숙취해서도 되고 마음이 뻥 뚫리니까 우리 멸치와 콩나물. 그럼요. 예. 우리 멸콩 TV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또 지금 오늘 뭐 야, 이거 뭐 아니 큰일 났네 오늘. JA님, 오늘 저- 릴레이, 아니 원더우먼님이 동창, 강풍, 태풍, 이영풍, 화이팅. 오, 원더우먼님이 저 슈퍼챗 릴레이를 하자고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도 그 경험해보지 못한 뭐 이런 그 슈퍼챗 릴레이에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참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정말 머리 숙여 또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어제 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정진석 5선 의원께서 용산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으로 가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야 공기반장하면서 똑바로 서 너네들 정치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비서는 귀만 있지 입이 없다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이기도 하고 또 5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우리 정진석 의원,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을 끌어나갈지 어떻게 첫 발은 잘 디뎠는지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평가하기 전에 계속 지금 슈퍼챗이 날라오는데요. 그래요? 아이고야, 제이투님 꼬리 잡아요. 투제, 이영풍 기자님 투제입니다, 방송 투제. 정상화 위해 보여주신 네. 행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뭐 정신 없습니다. 예, 제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패널을 잘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네. 앞으로 계속 어디서. 이게 또 오르네요. 민주 김님, 예. 디마크러시 야, 김.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보면은 산으로님, 보수는 제발 뭉치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한 팀으로 꼭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제가 제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보수 세력에는요 너무 서로 개인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자리 같은 것도 생기면 서로 양보할 줄 예. 알고 또 거기서 또 어떤 룰을 만들어내고 예. 이러면 될 텐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는 집단 사냥을 하고 그렇죠. 호랑이는 호랑이가 단독 혼자 사냥을 나홀로. 하고. 예. 싸우면 사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자의 어떤 그런 공유하는 문화, 예, 팀 문화. 예. 그걸 지금 국힘당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 오늘 뭐 진짜 좋은 말씀했습니다. 사자의 원팀 정신, 호랑이를 이긴다. 결국 국민의힘은 사자가 돼야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사자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붙으면 호랑이 이겨요. 호랑이 앞발로 탁 때리면 이게 펀치력이 좋거든요. 우리 고양이 우리 집 룽지 엄청 빨라요. 사자는 이게 펀치력이 그렇지, 약합니다. 맞아. 호랑이 이 펀치력에 제가 심심하면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그런 거 보거든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또 한강의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님, 이영풍 기자님 힘내세요. 보수는 100번 100번 꿈에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영풍 기자님 자주 모셔주세요라고 했는데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옛날 그 정치권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선배들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는 입이 없다. 비서는 영어로 하면 세크리터리잖아요. Secretary, 그러면 secret. 어떤 뭐 위원장이나 어떤 사장이나 들어갈 때 그 방옆에서 전화 받고 연락해주고 뭐 문서 챙기고 이런 게 비서잖아요. 세크리터리, 어시스턴트죠, 어시스턴트. 근데 좀 최근에 저 정진석 비서실장 오기 전에 네. 무슨 용산에 있는 비서진들이 그럼 이제 수석, 네. 그다음에 수석 이거 그다음 밑에 보면 또 수석 비서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수석 행정관부터 그렇죠, 이쪽에 예. 다 비서들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뭐 언론과 접촉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를 흘린다든지. 그렇죠. 뭐 박영선이 국무총리로 온다느니. 뭐 용산에서 예. 야 이게 용산 발이다. 그건 어디 발이야 이러면 뭐 기자들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취재원 이 정보원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이 언론 보도를 황당한 보고 거야. 알게 되니 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종의 뭐 군기잡기라고 표현이 되는데 비서는 입이 없다. 비서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위는 대통령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그 말씀은 아주 적합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 끝나고 여의도의 힘이 민주당에 더 쏠렸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면은 원팀 정신, 원보이스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명확한 하나의 목소리가 용산 대통령 비서실의 공보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대변인은 이거라고 하는데 딴 데서 해서 언론에서 막 그냥 나오면은 이게 뭡니까? 영이 안 쓰잖아요. 그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입문까지 권했다라고 할 정도로 친분이 있고 두 분 연세도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비서실장으로서 할 말씀은 하고 또 존중할 건 존중하는 그런 원팀 더 좋은 대통령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또 참 한동훈 참 그 어제 제가 봤더니만 네이버에 검색하는 빅데이터를 봤더니만 이재명보다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검색하는 비율이
사실 요즘 뭐 한동훈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사람들이 계속 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이란 키워드보다 더 검색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밥 한번 먹자라고 그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을 이유로 지금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만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조정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반면에 뭐 별의 순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김모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아예 뭐 윤통하고 멀어져야 한동훈의 미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또 정치권을 봐오신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한 비대위원장 용산 방문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지금 이번에 총선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폭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책임론을 거론하죠. 누구 때문에? 홍길동 때문에 잘못된 거야. 뭐 이순자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하냐고요. 이미 다 저 버스는 지나가 버렸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거의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슴을 열고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대통령과 어떤 뭐 여당의 당수 뭐 이 사이 관계가 뭐 우리 뭐 유교주의적으로 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잘못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집은 망하는 거죠. 예? 아버지가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은 가서 만나면 되는 거 가서 아닙니까? 만나면 되죠. 예. 뭐 근데 뭐 어디 신문 보니까 뭐 그 전에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뭐 또 뭐 저녁 따로 또 비대위원들끼리는 저녁을 했더라고요. 저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위축이 될까?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뭐 저 집 근처에 좀 산책도 하시고 그래. 그리고 그 집 주변에 뭐 저 상인들하고도 만나서 인사도 하시고 좀 활보하세요. 활보하시라고 하시고 뭐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은 아니 뭐 가세요. 뭐 어려운 일인가? 그쵸. 식사하고 뭐 이야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등하기도 하고 또 뭐 검찰 선후배 아닙니까? 그렇기 만나면 때문에 되죠, 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직접 전화 안 해가지고 야 우리 식사 한번 하자. 나는 소주 한잔 하고 너는 콜라 한 잔 먹으면 안 되나? 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로 콜라 드시지 마시고 오리지널로 드세요. 오리지널로. 그리고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이번에 뭐 총선이라는 어떤 뭐 예비 후보였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니 정치라는 건 결국 새 싸움이잖아요. 새 그렇죠. 싸움. 예.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해야 됩니다. 새 싸움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그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영 신뢰가 안 가요. 왜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꾸 갈등 관계를 그렇죠. 만들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너무 저 측근들 소리만 듣지 말고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예. 아침마다 뭐 다 이렇게 듣잖아요. 예. 모든 어떤 기관들에서 엑기스를 정보가 제일 딱딱,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까? 가서 한번 가면 되잖아요. 왜 못 그렇죠. 갑니까? 예. 왜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갈등으로 보일 듯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하다. 국민 여론에도 좋지 않고 또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이런 부분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이간질 하지 않습니까? 파고들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파고들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3년 남은 구 권력이고 한동훈은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부추기면서 그렇죠. 미래 권력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분열시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열시키는 예.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럼 이재명은 지금 현재 권력이고 그럼 차기 권력 누가 있어요 지금? 그게 조국인가? 절대 갈라치기 하지 않아요. 같이 이제 이 뜻을 모으려고 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프로파간다에 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이 방송 보실 것 같은데 음. 전화하세요 빨리 대통령한테. 어? 좀 만납시다 해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만나세요. 뭐 만나서 밥 먹는 게 사실 뭐 이재명 만나기 전에 어? 한동훈 만나야지. 만나세요. 네, 어? 저는 만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서 네. 그 용산 근처에 뭐 조깅하러 갔다가 그렇지. 뛰면 되지 뭐. 예. 예. 저 지금 바뀐데요. 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뭐 하여튼 편하게 가슴을 여세요. 가슴을 열고 내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더라도 그걸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차피 지향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건 뭐 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찍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머스마는 찌질하면 안 돼요. 뭘 그 찌질하게 가슴을 열고 대담하게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맞습니다. 뭐 머스마는 경상도 말로 머스마는 예, 찌질하지 않고 그냥 힘.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뭐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네. 최근에 나이연대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국힘에서. 그럼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 당 대표와 이 원내 대표가 궁합이 안 맞으면 이거 그렇죠. 분열되고 이 맞아요. 파열을 나고 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네, 콩가루 집안 되죠. 당 대표를 뭐 나경원 의원으로 모시고 저 원내 대표는 저 강원도 이철규 네. 의원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나이연대. 말도 잘 만들어. 네. 한마디로 당 대표는 약간 나경원. 비윤 쪽으로 가고 예. 또 원내 원내대표는 대표는 용산과의 어떤 원팀 정신을 강조할 수 있는 친윤 쪽으로 해서 역할 분담, 당 대표, 역할 분담. 원내 대표 역할 분담론 이런 그 뒤에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일단 예. 다가오는 5월 초에 원내 대표 경선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당 대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호사가들이 만든 쉽게 뭐 나이연대 이게 쏙쏙 들어긴 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하러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좌파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저는 이철규 의원 잘 모릅니다. 예. 이철규 의원은 딱 한 번 만나봤어요. 그 인터뷰할 때 공천 면접할 때 저 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이철규구나. 전 이철규 의원 누군지 모릅니다. 저 차 한 잔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뭐 강원도에서 뭐 경찰 출신이고 뭐 그 정도만 아는데 이 좌파 신문에서 이철규가 원내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또 뭐 또 이 당이 국민의힘 당이 또 찐윤으로 돌아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갈라치기 하지 그것도 스크래치를 예, 내잖아요. 예, 스크래치 내죠. 예.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 유상범 의원이 야 민주당 너네는 문재인 때 갈라쳤냐?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예. 원팀 그러니까 됐으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이게 거지. 지금 뭐 저는 이철규 의원은 잘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게 뭐가 문제죠? 오히려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하고 소통이 더 잘 된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도 조금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렇다면 나이연대도 뭐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보수가 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잖아.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분이 원내대표 되면 또 뭐라고 해? 도로 경북당, 도로 영남당이다. 또 그렇게 또 갈라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 수도권 지역에 당협, 그러니까 원내, 원외 지금 총선이 끝났으니까 당협 위원장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영남 출신이 뭐 원내대표면 또 도로 영남당이냐, 또 뭐 당대표가 뭐 또 영남 출신 되면 도로 또 영남.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아요. 무슨 예, 소리냐? 공감합니다. 뭐 그런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반이 틀리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비율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한 40%좀 맞아요. 예. 부산 경남이 한 보수의 30% 심장, 정도 예. 됩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70%죠.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충청이나 수도권이겠죠. 맞아요. 자, 예. 그러면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입니다. 절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묻고 싶어요.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의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각성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왜 국민의힘 당원 숫자는 그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은
영남 지역의 어떤 당협위원장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더 많은 당원들을 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당원이 한 180명, 170만 명 좀 된다 하는데 수도권 지역이 100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100만, 여기 30만.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초선된 의원들 내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괜히 지금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은 자기 지역구 가서 당원 더 만드세요, 당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또 21대 국회여서 21대 다가오는 마지막 국회, 5월 국회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갈등은 최대한 스스로 자제하고 또 원팀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이영풍 기자님은 댁이 우리 멸콩 TV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멉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카톡이 새벽 일찍 와가지고 아마 보니까 한 7시쯤 이제 출발하신다.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서대문 쪽에 살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남부 터미널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또 오늘 오후에는 또 부산 또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바쁜 시간 또 쪼개서 우리 멸콩 TV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자주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김은국 아이 빨리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속 시원한 방송 멸콩 TV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